일단 엔화가 140을 하회한다. 그러면 정말 신속하게 도망가야 됩니다. 근데 작년 8월과는 훨씬 더 그 파워가 다를 것 같아요. 주식에 참여하는 분들은 주식을 통해서 세상의 여러 가지 흐름들이 거기에 다 반영된다고 믿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이 옳다. 근데 어쩌면 요번에 주식이 틀렸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작년 8월보다도 여러 고용의 선행 지표들은 더 안 좋아졌어요. 관세를 제외하더라도 그러니까요. 상황이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IT 버블 붕괴 때보다 요인 하나가 더 안 좋아요. 지금의 주가 지수들 반등, 이게 상당히 좀 위험해 보여요. 여기에서 매수로 전환한다는 게. 근데 이게 강형기 DB증권 주식 전략 파트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파트장님 2주간 예. 안녕하셨죠? 네. 예, 좀 짧은 간격으로 네. 요번에 또 나오게 됐습니다. 네, 그 시장이- 2주 동안에 네. 되게 많은 일들이 맞아요. 있었네요. 진짜.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날- 시장도 급반등하고. 네.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뭐 전체적으로 보면 그날 이후로 사실 계속 반등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저희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그동안 관세는 트리거였고 몇 년 만에 오는 하락장에 미국이 지금 진입을 한 거다. 이런 뷰를 갖고 계셨습니다. 그 뷰에 맞습니다. 변함은 없으신지 가장 먼저 여쭙고 싶었어요. 예. 요즘에 그러한 견해에 대해서는 조금 강화됐어요. 오히려 여러 더 지표들을 강화됐어요. 지표들이 나오는 네. 걸 보니까 네. 그래서 여전히 이 반등에 대해서도 네. 저희가 이걸 따라 붙어서 매수하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오히려 이참에 좀 더 방어적인 포트폴리오로 교환하는 시기로 활용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이제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 지금도 중간중간에 반등이 한두 번씩 계속 나왔잖아요. 1% 반등, 2% 반등. 이 반등이 사실상의 지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비중을 줄이기에 적절한 시점이다. 그 타이밍이다.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 보고는 있습니다. 네, 오히려 이참에 방어적인 포트폴리오로 바꾸는 네. 게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오늘 주제를 두 가지 가지고 오셨습니다. 올해 중반 두 가지 현상을 조심하자라는 주제인데 첫 번째로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엔화 강세라고요. 여기에 대한 의견 자세히 듣겠습니다. 올해 중반에 그 시점이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네. 일단 엔화가 달러당 140을 하회한다. 네. 그 이제 얼마 안 남지 않았나요? 지금 141입니다. 140이죠. 맞습니다. 맞죠. 예. 네. 그러면 정말 신속하게 도망가야 됩니다. 이게 왜 140이라는 이 라인이 예. 그 뭔가 트리거 포인트, 임계치 그런 의미가 맞습니다. 이게 여러 그 물량들이 걸려 있는 그 수준인데 네. 한번 요거에 대해서 또 차근차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네. 첫 번째 허들이 이제 엔화인데 네. 아마 요거는 시청자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뭐 이 페이지에 보시듯이 일본 물가 높다. 네. 요거는 이제 많이 알려져 있죠. 일본의 CPI 헤드라인으로 지금 3.6 나왔고, 근데 뭐 이제 쌀값 많이 올랐다 이런 얘기 있지 네. 않습니까? 근데 쌀값 제외하고, 그러니까 이제 신선식품 제외하고, 요런 거 제외하고도 일본 물가가 꽤 높아요. 보통 중앙은행은 물가를 2% 정도로 맞추려고 하고 어느 정도 용인하는 건 한 2.5% 가도 일단 지켜보긴 하는데 네. 이게 넘어가면 이제 금리를 올려야 되겠죠. 네네. 근데 요즘에는 일본이 이제 미국하고 상호관세 협상, 요거 때문에 잠시 일단은 금리 올리는 걸 잠시 멈췄어요. 근데 이참에 물가가 계속 잡히지 않는다면 네. 제가 볼 때는 금리를 조만간 올려야 할 건데 그 시기가 좀 문제입니다. 시기적으로 보면은 여기에 뭐 여러분 요것도 많이 네. 보셨던 그림일 것 같습니다. 엔화 선진국 통화죠. 선진국 통화는 금리 차 방향에 연동해서 움직입니다. 네. 그러니까 달러에는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이. 시중 금리 차이에서 움직이죠. 그래서 일본 쪽이 금리를 언제 올리냐가 문제인데 네. BOJ에서 기준금리 인상 그 결정 그 시기가 5월 1일 그리고 6월 중순 얼마 안 남았네요. 맞습니다. 7월 말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근데 5월 1일은 너무 빨라요. 6월 중순도 미국하고 일본하고 관세 협상 네. 요 시기 즈음 맞물려 있을 거니까 요때 올릴지 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7월 말은 굉장히 유력하지 않을까.
작년 7월 말에도 갑작스럽게 인상해가지고 그 엔캐리 사태 한번 저희가 맞아요. 겪었잖아요. 맞습니다. 또 1년 만에 또 다시 예, 그거를 저희가 맞아야 근데 되네요. 이번에는 조금 더 파워풀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 파워풀하다는 거는 예. 25bp 올릴 줄 알았는데 뭐 50을 간다는 건가? 아닙니다. 이게 일본의 엔화가 대략 한 2023년 중반부터 140엔을 굉장히 잘 지켰습니다. 아, 하단이요. 예, 하단이요. 맞습니다. 예. 하단을 이걸 잘 안 깼어요. 예. 그런데 지금 일본의 기준금리가 0.5인데 네. 사실 어떤 나라의 금리가 너무 낮아도 이건 문제가 돼요, 경제에서. 왜냐하면 금리가 어느 정도 높아서 저축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투자도 기업들은 투자 자금을 조달받을 수 네.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저축이 좀 돼야 풀이 있어야 네. 예,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는데 0.5 기준금리라면 일본에 이건 너무 낮단 말이죠.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정상화는 필요한데 이게 대략 한 7월 정도 한다. 네.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엔화는 좀 더 강세로 그림상으로 보면은 아마 엔화가 밑으로 떨어질 건데 이게 140엔을 깨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지켜왔던 건데 이게 한번 깨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차트상으로는 바로 130엔으로 쭉 내려갑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서 한 번 더 금리를 내린다. 그럼 130엔에서는 그다음에 그다음 떨어지는 건 110엔 정도예요. 아, 금리 올린다라고. 아, 할 때. 금리 올렸을 때. 예, 금리 올렸을 때. 그래서 기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라인에서 지금 일본의 금리 인상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네. 그것도 올해 중반에 이게 상당히 좀 위험해 보이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일본이 엔 약세 정책을 시행한 게 꽤 오래 전부터예요. 아베노믹스. 네, 그렇죠. 2012년부터. 그런데 2012년부터 아베노믹스 얘기하니까 신기하게도 태평양 건너서 미국 쪽에는 신조어가 하나씩 만들어집니다. 네. 2012년에 팡이라는 용어가 만들어졌어요. 엔화 약세 붐 타고 이 자금으로 어쩌면 미국 시장에 수급을 뒷받침해 주니까 용어들이 하나씩 만들어지죠. 팡, 마가, 그리고 M7. 그렇죠. 근데 이러한 여러 이름들이 네. 140엔 깨고 내려가면 오히려 이 이름들이 상당히 이제 악명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역사적으로 또 보면 여러분 5페이지는 한번 네. 음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미국 시장의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뭔가? 엔화하고 같이 그려보면 엔화가 절대적인 영향, 뭐 100% 영향을 미치진 않겠지만 미국 밸류에이션에 네. 근데 미국 밸류에이션과 경로가 거의 비슷해요. 저거는 어떻게 보면은 엔화로 들어가는 자금, 엔화가 미국으로 들어가서 미국 네. 증시의 이른바 인위적인 리레이팅 이거를 만들어냈다고 볼 수도 있는 건가요? 뭐 극단적으로는 뭐 네. 그게 다는 아니겠지만 어떠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인이 있을 때 이것에 동조해주는 자금이 엔화가 상당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엔화가 시중이 많이 풀리긴 했었잖아요. 저희가. 맞습니다. 자, 그러면 IT 버블 붕괴 때도 엔화 강세 이후에 밸류에이션이 많이 무너졌거든요. 네. 네. 그럼 지금도 140엔 깨고 내려갔을 때 밸류에이션이 많이 내려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저희가 반성해 봐야 될 점, 네. 저희 모든 분이 아니라 저희 리서치 업계입니다. 네. 리서치 업계가 반성해 봐야 될 네. 점이 하나 있는데 우리 위원님 포함이시네요. 저도 포함입니다. 네. 저도 물론 포함입니다. 저는 늘 많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포함인데 네. 이게 뭐냐면 작년 하반기에도 이게 노동 생산성이 AI 때문에 좋아질 것이고, 맞죠, 맞죠. 그래서 밸류에이션 AI 관련, 미국 시장 관련, 빅테크 관련 밸류에이션 올라가는 걸 많이 정당화했었어요. 그렇죠. 약간은 유노멀 밸류에이션, 뭐 PDR 프라이스 맞습니다. 드림 레이쇼까지는 아니더라도 맞습니다. 좀 맞습니다. 후하게 줬죠. 저희가. 제가 한번 예전에 연합 인포맥스에 나왔을 때 이렇게 말로 설명하고 꼭 보여드리고 싶은 네. 차트가 있다고 언급드렸는데 미국의 노동 생산성 6페이지 보시면 여기 검은색 선 작년 하반기부터는 사실 노동 생산성 증가율이 떨어졌었어요.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부터 많은 분들이 AI에 의해서 노동 생산성 증가율이 향상되고 경제도 좋아질 것이다. 네. 이것은 데이터에 근거하기보다는
네. 조금 더 맞습니다. 먼 미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싱으로 이렇게 이제 언급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 흥미로운 건 이 데이터 의미해 볼 때가 많은데 네. 노동 생산성 증가율이 GDP의 선행 지표기도 해요. 그러네요. 먼저 맞습니다, 움직이네요. 맞습니다. 예, 노동 생산성 증가율이 변곡점을 형성하면 그다음 GDP 증가율도 변곡점을 형성합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노동 생산성 증가율은 안 좋았어요. 그리고 올해 1분기 GDP 나우 되게 안 좋아요. 그렇죠. 되게 안 좋죠. 이제 조만간 발표되지 않나요? 맞죠? 맞습니다. 마이너스. GDP 나우 최근까지 발표된 걸 보면은 원래 수정되기 전에는 네. 마이너스 2.2. 그렇죠. 그리고 골드 어드저스티드 GDP 나오는 마이너스 0.1. 둘 다 거의 마이너스. 영선 아래에서 움직여요. 이것도 노동 생산성 증가율이 작년 하반기부터 내려오고 있었던 그 영향으로 많은 것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엔화에 대해서는. 네. 지금 현재 AI 붐, 요거에 의해서 노동 생산성 증가율이 올라가서 밸류에이션도 정당화될 수 있다, 회복될 거야. 요건 데이터로는 현재 증명되지 못합니다. 네. 받쳐주지 못해요. 그리고 만약에 혹시라도 요게 정당화됐을지라도 수급상으로 요걸 지탱해줄 엔화도 일본 물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네. 금리를 한번 올릴 때 굉장히 유의미한 달러당 140엔이 무너질 수 있다면 기술적으로도 엔화 강세가 좀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 그러면 올해 중반에 엔화 강세 주의보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엔화 강세 주의보라는 거는 이제 엔화가 강세가 되면은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이 되고 그 엔캐리 그동안 많이 갔던 게 미국 증시니까 미국 증시 한 번 더 큰 거 한 번 남았다. 약간 이렇게 봐도 되나요? 맞습니다. 근데 작년 8월과는 훨씬 더 그 파워가 다를 것 같아요. 작년 8월이랑 작년 8월보다도 훨씬 작년 더 파워가 8월에 한국 같은 경우는 장중에 하루에 10% 받았잖아요. 그래도 그 이상의 그나마 네. 달러엔이 140 그 위에서 놀고 있었거든요. 조금의 변동이었는데 네. 이번에 그걸 깨고 내려온다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엔화 강세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작년 8월보다 훨씬 더 밸류에이션 위축, 수급 이탈, 빅테크에 대해서 그게 좀 더 힘이 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 그 네. BOJ 같은 경우도 이제 금리는 물가 올라가면 인상은 하고 싶고 인상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전처럼 기습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얼마 요즘에 계속 해왔던 것처럼 우리 인상할 거니까 조심해, 긴장해, 준비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신호를 먼저 사전에 계속 보내면은 엔화 강세가 진행 속도가 좀 억제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좀 이미 부드럽게- 경험을 했으니까 맞습니다. 시장이 너무 크게 흔들려서. 맞습니다. 네. 부드럽게 내려갈 수는 있는데 그러면 7월 말 지나고 갑작스럽게 엔화가 강세로 되기보다는 그 전에 엔화 강세가 아마 나타날 것 같아요. 그렇게 구두 개입으로 네. 충분히 시장에 적응을 시키는 과정에서 네, 한번 오히려 흔들릴까. 이렇게 선제적으로 아마 시장이 흔들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시점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네. 네. 연 중반 좀 조심하자. 그리고 최근의 반등 뭐 상황 너무 안심하지 말자 뭐 이렇게 맞습니다. 봐야겠네요. 경각심을 맞습니다. 가져야겠네요. 조금의 태풍이 형성되고 그게 좀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먼저 조심해야 될 것은 엔화 강세 7월 달에 또 한 번 나타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로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미국의 고용 악화예요. 네.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작년 8월에 대한 그 데자뷰 포인트가 그러네요. 계속 맞네요. 언급이 맞네요. 되는데 요즘 미국 고용 저는 좀 무서워요. 약간 그 고용의 선행 지표들이 있거든요. 네. 이게 대표적으로 여러분 미국의 평균 주간 근로시간, 네. 요게 이제 경기 선행 지수에도 들어가는 지표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평균 주간 근로시간이 팬데믹 때 저점까지 내려왔어요. 이거 미국 주식시장하고 그래 보면 원래 경로가 비슷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2023년, 2024년부터는 평균 근로시간은 많이 내려왔고 요즘에 더 내려왔는데 미국 시장은 아직도 요즘 하락했다고는 하지만 윗단에서 대롱대롱 걸려져 있습니다. 네. 이게 한번 또 이런 측면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평균 근로시간은 내려가는데 아까 언급드렸듯이 AI가 나타나서 사람들이 많이 일하지 않아도 된다. 요거는 아까 노동 생산성 증가율이 내려갔기 때문에 요거는 맞는 이야기가 맞습니다. 아니네요.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많이 일할 필요가 없어서 그러니까 이제 노동을 많이 해도 생산성 또는 이제 그게 많이 안 나오니까 그냥 이제 강제적으로 일을 이제 많이 이제 못한 거죠.
근데 주가는 왜 이렇게 올라왔느냐? 그러니까 2023년, 2024년 재정 지출이 엄청나게 썼다는 거는 제가 또 자주 네, 언급드렸습니다. GDP 대비 미국의 재정 지출이 2023년, 2024년 요거 역사상 4번째로 많이 퍼부었어요. 예, 그러니까 유동성 함정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위축될 만한 환경이 없었기 때문에 요 돈이 그야말로 주가에는 잘 달라붙었는데 그러니까 실질적인 펀더멘탈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지표들은 더 안 좋아졌었던 거죠. 그러면 저희가 여러 이벤트 요인을 차치하고라도 그러니까 주가는 예, 자기가 있어야 될 위치보다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신규 채용률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요즘 사람 많이 안 뽑아요, 미국 쪽에. 네. 예, 신규 채용률도 팬데믹 때 저점에 이르렀습니다. 이거 굉장히 신기하지 않습니까? 팬데믹 때는 경제 활동이 아예 멈췄었습니다. 멈췄으니까. 예, 그러니까 당연히 신규 채용을 못했었죠. 예, 밖에 나돌아다니는 그 사람들조차도 없었으니까. 근데 요즘 신규 채용률이 팬데믹 때 저점에 이르렀다는 건 굉장히 예, 놀랍지 않습니까? 예, 기업들이 왜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채용을 줄인 이유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이게 네. 저희가 이렇게 주식에 참여하는 분들은 네. 주식을 통해서 세상의 여러 가지 네. 흐름들이 거기에 다 반영된다고 믿는 경향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주식이 옳다. 뭐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는 네.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어쩌면 주식이 요번에 대박 틀렸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이 틀렸다. 예, 맞습니다. 경제 온도 체크에 의해서. 예. 근데 너무 많은 재정 지출에 의해서 이 돈의 힘으로 또는 엔화 약세의 힘으로 이렇게 시장이 좀 더 부풀려졌던 경향도 있는 거죠. 예, 자기의 실제 체력은 저 아래에 있는데. 예. 이제 근로 시간도 줄어들고 신규 채용도 많이 안 한다면 여기에서 기업이 좀 더 힘들 때 앞으로 여러 이슈들이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예, 관세 문제도 그렇고 그럼 미국도 타격을 받을 건데 그러면 그 다음 스텝에서는 기업들은 이제 사람을 해고해야 돼요. 네. 예. 근데 해고 지표는 여러분 이렇게 고용 관련 데이터 중에서 해고가 제일 늦게 움직입니다. 예, 늦게 움직이는 지표로 예, 아주 알려져 있어요. 네. 이렇게 해고는 아직 윗단에서 그렇죠. 해고는 아직 많이 안 돼 있어요. 네. 예, 최후의 뭐 보루로 쓰는 맞습니다. 거죠. 예, 제가 해고는 역축으로 그린 건데 그림상으로는 윗단에 아직 머물러 있습니다. 예, 해고가 점점 더 이루어지면 네. 그럼 실업률은 이제 예, 급증. 가파르게 맞습니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저희 또 다시 그러면 그 산룰 또 꺼내서 이야기하겠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샴 룰이 언급되는 그 작년 8월보다도 여러 고용의 선행 지표들은 더 안 좋아졌어요. 예, 그래서 샴 룰이 작년에는 한번 회자됐다가 다시 이제 이게 문제대로. 원래대로 그냥 조금 이제 괜찮아지는 방향으로 갔는데 요번 연 중반에는 좀 더 부정적인 방향으로도 갈 가능성도 있다. 근데 요거를 여러분 한 가지 팁이긴 한데 여러분 네. 인디드에서 구인 공고 지수 요거 매일 발표해 줍니다. 예. 요즘에는 고용 데이터 덜 귀찮은 사람이 굉장히 정확하게 매일 알 수 있어요. 네. 예. 인디드에서 4월 중순까지 일간 데이터로 발표해 준 게 있는데 지금 너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 기업에 오세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준 거죠. 예. 작년 8월보다 훨씬 더 많이 줄었거든요. 이게 작년 8월에 한참 베버리지 곡선 언급 네. 많이 했었죠. 예, 많은 전략가들이 그리고 이코노미스트들이. 근데 베버리지 곡선을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X축은 실업률, 네. Y축은 저희 기업에 오세요 구인율, 구인율. 그러니까 네. 구인 공고라고도 뭐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구인 공고가 요즘에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작년 8월보다도 훨씬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예. 근데 이 구인율이 떨어지면 그럼 실업률은 올라가죠. 예, 맞습니다. 예, 가파르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보다 더 실업률이 약화되면 작년 8월 샴의 룰이 나왔던 것보다도 조금 더 지표들이 훼손된 상태로 이러한 경기 문제가 거론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올해 중반 조심해야 될 작년 8월하고 너무 네. 데자뷰인데 근데 좀 더 파워풀하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해 보면 엔화 네. 140 네. 요거 뚫고 내려갈 수 있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네. 되고
고용은 이미 선행 지표들이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요거는 고용 지표에 이제 고용 데이터 발표될 때마다 저희에게 그렇게 시장이 우호적으로는 소식이 안 들릴 것 같아요. 지금 엔화가 141엔 뭐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고 고용도 이제 망가지는 거는 시간 문제니까 사실상 그냥 오늘 이 순간부터가 거의 적색 경보 울린 거네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두 개를 한번 조합해 네. 볼게요. 조합을 해보면 조합하고 싶지 않습니다. 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네. 한번 이 시청자분들께서도 조금 이제 들으시기에 껄끄러울 수도 있지만 네. 저희가 한번 섞어서 생각을 해보면 제가 IT 버블 붕괴 때하고 섞어서 한번 이 비교를 해볼게요. 12페이지 이 도표를 가지고 왔는데 IT 버블 붕괴 때는 S&P 500 기준 PER이 25배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습니다. 이때 엔화 강세도 물론 있었어요. 밸류에이션 내려올 때. 근데 여러분 경제는 IT 버블 붕괴 때 경제 소프트 랜딩 한 거 아십니까? 미국 실질 GDP 증가율 YOY 기준으로 마이너스로 빠진 적이 없었어요. 소프트 랜딩의 정확하게 수리적인 정의는 경제 성장률이 내려오더라도 플러스권에는 계속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소프트 랜딩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소프트 랜딩 아래에서 밸류에이션 조정이죠. IT 버블 붕괴는. 근데 현재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은 AI 붐인지 AI 버블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S&P 500 기준 23배 찍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경제는 요즘 GDP 나오도 마이너스권 그리고 고용 데이터가 팬데믹 때 저점하고 지금 얼추 고용 선행 지표들이 비슷한데 이것까지 여러 고용 데이터들 실업률도 훼손이 된다면 그러면 고용은 고용으로 그치지 않지 않습니까? 소비하고 소비까지 연결이 돼요. 다시 소비가 다시 또 기업의 고용으로 연결이 됩니다. 순환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이렇게 고용의 선행 지표가 가리키는 곳까지 내려와서 경제가 서로 맞물린다면 하드랜딩이에요. 거기에 관세까지 더해지면은 뭐 불모도 뻔하겠네요. 맞습니다. 이 관세를 제외하더라도 그러니까요. 상황이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IT 버블 붕괴 때보다 요인 하나가 더 안 좋아요. 관세라는 것 때문에. 하드랜딩. 그렇죠. 그러니까 하드랜딩. IT 버블 붕괴 때는 소프트랜딩이었는데 네. 경제는 지금은 밸류에이션 내려오는데 경제는 하드랜딩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지금의 주가 지수들 반등 요게 상당히 좀 저는 좀 리스크 좀 위험해 보여. 여기에서 매수로 전환한다는 게. 근데 요게 이미 이제 여러 전략에 대해서 연구하셨던 분들이 책으로도 낸 바 있어요. 역사적으로 여러 하락 장세 모양의 전형적인 부분을 잘 정리해서 낸 게 13페이지 보시면 윌리엄 오닐 이분의 공매도 투자 기법 이 책 제목 그대로입니다. 이게 숏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책을 잘 안 내세요. 네. 숏 얘기하는 사람도 극히 드물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분은 이 책이 굉장히 이제 배울 점이 많은데 역사적으로 지금하고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지금 나스닥 차트랑 좀 비슷한데요. 맞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이게 반복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인간의 심리는 많이 발전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일단 대규모 거래량과 함께 천장에서 하락한 거. 네. 이게 1차적으로 크게 종을 한번 울리는 거죠. 근데 요즘에 하고 좀 비슷하죠. 얼마 전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는 급락했다가 반등 나온 다음에 이제 여러 차례 흔들흔들거리는. 그 다음에는 윌리엄 오닐도 정확하게 지적한 게 폭락이 나온 다음에는 50일 이동 평균선 위로 반등을 거의 다 한답니다. 이게 반등을 한 차례 할지 두 차례 할지 서너 차례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는 급락 나온 다음에는 한번 반등을 해요. 근데 요때 거래량도 잘 봐야 되는데 폭락할 때는 거래량이 급증합니다. 근데 반등이 나올 땐 거래량이 줄어야 돼요. 지금 미국 증시 거래량 줄어들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진성 상승이 아닌 겁니다. 하락 장세에서의 간헐적인 반등에 불과한 거예요. 베어마켓 랠리라는 말씀이세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사람들이 상승하는 거에는 크게 동조하지 않는 겁니다. 거래량이 적다는 것. 요즘이 그렇습니다. 한국 시장마저도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50일 이동 평균선에서 추가로 매수세로 더
참여하기보다는 오히려 인식을 전환해서 매도. 예, 맞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또는 이제 헤지펀드 투자자분들 쇼 포지션도 한번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는 것 인버스 ETF 맞습니다. 이런 거를. 추천드립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50일 이동 평균선 위에서 주가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쇼 포지션을 구축하는 게 아니라 다시 50일 이동 평균선을 네. 대규모 거래량과 함께 하향 돌파할 때, 그날 포지션을 구축하는 거죠. 예. 근데 이러한 어떤 기술적인 차트보다도 훨씬 중요한 게 있어요. 네. 예, 요거는 제가 오늘 시간 많이 지났네요. 이거 몰랐습니다. 아이고. 예, 몰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저도 네. 얘기하다 몰랐습니다. 이렇게 많이 지나서. 뒷분에게 죄송하네요. 빨리 끝낼게요. 이 훨씬 더 중요한 게 네. 여러분, 숏 포지션에서 포지션 그 사이징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엘더 책이나 반케이 타프 책을 꼭 읽어 보십시오. 이 자금 관리 기법에 대해서 굉장히 잘 나와 있는데 요거 제가 이 차트에서 수식도 적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책에 있는 그 수식 그대로입니다. 예. 인버스 상품 기준으로 제가 수식을 적어 봤는데 한마디로 총 자산 대비해서 리스크 한도를 2% 안으로 잡아두는 방법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요 수식 그대로 해서 매수하는 상품 수량을 저희가 이제 뽑아내면 됩니다. 요 부등식을 풀면 되거든요. 네네. 예. 요게 쇼 포지션 형성할 때 가장 중요합니다. 앞서 언급드렸던 그 여러 가지 기법들, 기술적인 차트보다 이 수식이 네. 제일 중요해요. 예. 그래서 요 정도로 숏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생각할 네. 필요는 있겠다. 하 트장님, 요건 좀 여쭤보고 싶은데 예. 현재 이제 한국 주식시장 업종 중에서 예. 방산 업종을 특히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뷰를 갖고 계신 것 같아서 예.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건지 시청자분들 아마 방산 관련주 관심 있으신 분들 많으실 맞습니다.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요거까지 제가 속사포로 말씀드릴게요. 조금 제가 여유 있게 말씀해도 괜찮다고 괜찮습니다. PD님께서 네. 말씀해 그렇습니까? 주셨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예, 제가 시간 개념이 요번에 없었네요. 요즘에 네. 네. 유럽의 경기 선행 관련 지수들이 4월 15일 이후로 많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저번 주 발표된 것부터 네. 급격하게 무너졌었습니다. 예. 유럽의 지수를 볼 때 유럽 내에서도 선행하는 국가가 지표 관련해서 독일하고 네덜란드예요. 네. 예. 네. 예, 가장 강력한 국가들, 건전한 국가들이 경제가 무너지면 유럽도 그 뒤로 후속적으로 무너져요. 네. 근데 독일의 경제연구소 2대 상맥이 있습니다. 이게 투자자분들도 많이 참고하는 게 주하고 센틱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끔 애널리스트 분들도 이 지표 많이 들고 네. 나오거든요. 근데 주에서 발표하는 독일의 향후 경제 전망 예상치가 급락했습니다. 예, 차트에서도 지금 나오는데 이것과 함께 유럽 쪽의 경제 예상 지수도 급락했습니다. 예, 물론 예전에 이름난 굉장한 안 좋은 시기, 금융위기, 유럽 재정위기, 네. 팬데믹 또는 인플레 상황 네. 이때보다는 덜 하락했지만 지금 하락의 초기예요. 예, 요게 하락하면 일단은 그들의 GDP가 좀 쪼그라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가능성이 일단 있다는 거죠. 예, 그럼 방산주, 유럽이 GDP 대비 3%, 네. 예, 근데 이 GDP가 쪼그라들면 3%에 대한 절대 금액도 쪼그라들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자, 그리고 여기에서 또 여러분, 이 주에서 발표하는 경기 예상 지수가 유용한 게 유럽의 주식 시장하고도 궁합이 너무 잘 맞아요. 어쩔 때는 또 유럽의 주식 시장보다 선행할 때도 많습니다. 이 그림 보시면은 유럽의 스톡스 50 주가 지수의 수익률 YOY 수익률인데 이 그려 보면은 어쩔 때는 주가 지수가 선행했다가 네. 어쩔 때는 주 지수가 이제 선행했다가 이런 경우가 왕왕 있어요. 이번에 주 지수 급락했으니까 아마도 유럽의 주가 지수도 향후 수익률이 좀 저조할 수 있다는 거다. 가능성도 언급하는 거죠. 예. 근데 논리적으로 따져봐도 이해는 돼요. 독일이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인데 일단은 관세 얘기 그리고 또 요즘에 유로화가 강해요. 네. 그러면 독일에게는 상당히 좀 불리합니다. 환 경쟁력이 약하네요. 맞습니다. 관세인데 또 제품 가격까지도 판매하려니까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독일이 당연히 좀 안 좋고 유럽도 무너지고 그러면 스톡스 50도 무너질 수 있고. 근데 저희 방산주하고 스톡스 50하고 결국 그쪽의 펀더멘탈하고도 많이 연동이 되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유럽의 지수하고 한국 방산주하고 그래 보면 거의 비슷한데 그럼 앞으로 방산주는 어떻게 될까?
예. 대략 미래가 맞습니다. 보인다. 예. 상관관계를 봐도 물론 이렇게 이끌어지지만 논리적으로 구성을 해봐도 정리해 보면은 이제 유럽의 선행 경기를 알리는 지표들이 급락했습니다. 네. 그럼 GDP 쪼그라들 건데 GDP 대비 3% 방산 그것도 이제 쪼그라들 수는 있겠죠. 예. 그리고 이제 또 이 유럽 주가 지수하고 한국 방산주하고 연동이 잘 되는데 유럽 주가 지수도 좀 이제 위축이 될 수 있고 요즘 또 나오는 이슈를 보면은 러우 전쟁 휴전에 대해서도 계속 언급이 간헐적으로 되고 네. 있습니다. 간헐적이 아니죠. 요즘은 좀 빈도가 더 네. 높아졌죠. 예, 경제가 안 좋은데 방위 산업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한다. 이런 국가들은 물론 예전에 있었습니다. 뭐냐면 전쟁을 통해서 경제를 살리려는 네. 국가들. 근데 그게 아니라면 경제가 안 좋은데 이러면 방위 산업에 대해서는 좀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4월 15일 나오는 유럽의 지표부터 시작이 지금 된 것 같습니다. 한국 방산주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저희가 다른 각도로 리스크 관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